지금 여기서 지금 챗GPT를 많이 쓰시나요? 어떻게? 많이 쓰시나요? 정말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저도 챗GPT한테 거의 하루에 질문 한 100번 정도 하거든요. 아침부터 제 비서처럼 질문해요. 근데 굉장히 답변을 잘해요. 근데 특징이 있는데,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정리를 해줘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래서 저도 기획보고서를 쓰는데 보통 한 일주일 걸리는 걸 결치면 하루 정도면 제가 기획보고서를 하나 쓰거든요. 지금은. 그게 다 챗GPT 기반으로 쓰게 되죠. 그리고, 근데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킥이 없어요, 킥. 킥 포인트가 없어요. 챗GPT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그 보고서에, 보고받는 사람한테, 감독을 줄 만한 킥 포인트는 제공을 못 해줍니다. 근데 그 킥 포인트를, 놓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때 이제 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거기다 담아 넣으면, 거기 고객이 됐건, 그 보고서를 받는 사람이 됐건, 감동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데, 그 킥 포인트를 저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해서 그걸 묘해야 되는 숙제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걸 빨리 만들어서 제공하니까 좀 더 나아 보이는데, 저희에게 필요한 게 이제 그 삶의 지혜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거의 챗GPT로 거의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도 오픈소스 코드나 다른 것들을 보고 있는데, 너무 성능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서 GPT 기반으로 여러 가지 아이들을 많이 찾으시고 또 거기서부터 지혜를 받으셔 발전시켜야 되는 현재 저희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기 뭐 다음 장 볼까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LLM 쪽으로 하여튼 AI 쪽 관심이 있는 LLM 쪽으로 하시기를 정말 추천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거기에 뭐 강화학습이라든가 AI 알고리즘 쪽을 약간 버무릴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 제 사업의 방향성을 저희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 쪽으로 대략 한 25년 정도 박사학위까지 해서 25년 정도 일을 했고요. 건설사에서는 대략 한 20년 정도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쪽으로는 대략 한 20년 정도 꾸준히 논문 쓰고 연구를 했고, 상도 많이 받았어요. 상도 하나님 은혜로 많이 받게 해주셔가지고 많이 받았고, 지금은 창업한 지는 대략 한 3년 정도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상도 많이 받으세요. 제가 사업할 때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비즈니스를 만날 때 제가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는 물음표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논문을 많이 썼고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상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여러분 분야에서 정말 전문성으로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전문가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성을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보면 만나는 분 중에 자기 전문성 있다고 계속 저에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궁금한 거죠. 과연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지. 전문성은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짧게 얘기하고 나면 그 사람한테 전문성이 드러나야지 이제 그 사람이 전문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전문가입니다 하고 매일 떠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좀 과연 이분이 전문가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닌 경우도 많죠. 그래서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그 영향을 키우시고 할 수는 있으면 상도 좀 많이 받으시고 또 경력도 많이 쌓으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되면 그게 빛을 발하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찾게 돼요. 전문가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찾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전문성이 갖춰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데는 하나님 붙여주세요. 하나님 붙여주시고 어떤 사람이 물어보게 되죠. 여기 그림은 저희 회사 사진이고요. 제 사무실하고 저희 회사 공간. 저희는 뭐 소프트웨어 회사다 보니까 책상하고 컴퓨터 이게 전부고요. 여기 바로 옆에 이제 연구소 공간인데 거기서 저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사에서 일도 하고 주일에는 예배도 드리고 하는 공간도 쓰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사업을 꼭 하시고 그 사업하는 공간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되잖아요. 왜 내 회사니까. 그래서 거기서 전도도 하시고 여기서 교회도 개척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꿈을 그려봅니다. 저희 회사는 건설 분야에서 설계를 자동화하는 AI 플랫폼 회사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희 살고 있는데,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게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당연히 3차가 있죠. 제 개인적으로 저는 5차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요. 4-2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의 기술의 발전이 거의 이제 깔때기로 표현하면 거의 끝까지 거의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는 거의 다 모이고 있고 그걸 다 AI 기반으로 자동화하는 것들이 거의 지금 현재 구현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기회는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대의 변화는 내가 원하는 본질 않게 찾아왔다. 준비된 사람은 그 변화를 하고 나아가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 변화에 끌려 밀려간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내가 리딩을 할 거냐, 나는 끌려갈 거냐. 할 수만 있으면 리딩하는 게 좋죠. 그리고 거기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할 수 있는 게 그 돈이 투입될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산업혁명 시대 기술의 변화에 끌려갈 거냐 아니면은 끌고 올 거냐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건입니다. 1865년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자동차를 증기기관을 개발하고 자동차를 개발한 영국이 이제 그 기술 개발을 세계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는 당시가 이때입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법안을 하나 발의를 해요. 그 법안이 뭐냐면 레드 플래그 액트라는 게 뭐냐면 오신 것처럼 오른쪽에 남자가 빨간색 깃발을 들고 자동차를 앞에서 걸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심지에는 마차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차량으로 통해서 사람이 다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표면적인 이유가 돼서 도심지에서는 5마일 속도 이상을 내서는 안 되고 또 도심지에서는 앞에 레드 플래그를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도록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기술 발전에 엄청나게 저해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속 4마일이죠. 4마일이야. 시골에서는 이제 이게 좀 표현이 잘못됐지만 시골에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속도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운전사회에 보조 엔지니어가 타야 되고 앞에서 레드 플래그를 들고 있는 사람이 가야지 차량 운행을 거의 차량 운행을 굉장히 제한한 거죠. 그래서 이 법안으로 말미암아서 영국에서 그 자동차 기술 발전에 엄청난 저해를 받게 되고 거기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옮겨가서 거기서 돈을 벌고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영향을 미친 그 영국 법안이 됩니다. 이게 영국이 세계를 주름잡던 시대에서 뒤처지는 하나의 계기가 됐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 영국에는 그 앞에 있던 마차 운송업자나 철도회사들이 물류 이동이라든가 사람 이동을 거의 그 헤게모니를 잡고 있던 시대인데 자동차 산업이 발전되니까 이 마차 운송업자와 철도회사가 굉장히 그 거부감을 드리면서 이 자동차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법안 통과를 통해서 정치가들과 함께 저해하는 역할을 하게 돼가지고 자동차 산업 발전이 독일, 프랑스, 미국 쪽에 밀리는 그런 결국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증기기관이 영국에서 개발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적인 자동차 내연기관은 프랑스라든가 독일 쪽에서 개발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뒤처지는 계기가 되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술의 발전과 흐름에 있어서 여기에서 유연하게 그 기술 발전을 이해하고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거부하다가 이제 뒤처지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1896년에 이게 잘못됐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이 법안 다시 폐지하게 됩니다. 근데
30년의 시간이 이미 지났고 영국은 이제 선두주자가 아니라 후발주자가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그 앞단에 있다가 뒤쪽으로 밀려가게 되고 지금은 이제 뭐 영국은 자동차로서 뭐 세계를 주도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 그래서 그 영국은 독일, 프랑스, 미국보다 이제 뒤처지게 되고 후발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레드 플래그 법이라는 게 혁신을 두려워하는 그 사회가 어떻게 뒤처지게 되는지 대표적인 사례로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방향성이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그 세국 정책을 하면서부터 그 근대 시대에 밀려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발전된 나라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그 우리가 지금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앞서 나가고 수익을 내고 거기서 그 수익을 하나님의 사업에 다시 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야 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데 제가 미술 하시는 그 박사님한테 이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저한테 감동이 됐었던 이야기인데 동일한 사건이 1839년도에 그 루이 다게르라는 사람이 그 세계 최초로 다게르타입 사진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진도 찍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풍경을 기억했던 것들이 사진으로 이제 순식간에 이제 그 풍경을 담아내게 될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까지는 자연주의라고 그래서 그 자연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실주의적으로 그려가지고 그것을 집에서 두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유행이었었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실주의 그 자연주의 화가들이 엄청나게 그 비싼 돈도 받고 그림을 그려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 사진기가 개발이 되니까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굳이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찍어버리면 더 사실주의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이 미술계에 있는 자연주의 그 파에 있는 그 미술가들이 고민을 엄청 하게 되고, 그래서 인상파가 그래서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그 자기들이 변화를 해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뿐 아니라 한 단계 더 그 미술의 어떤 그 빛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해서 빛을 어떻게 분석해내느냐에 따라서 이런 인상주의 학파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과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배경이 이제 이와 같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네, 우리가 알고 모네가 가장 이제 인상주의 학파의 그냥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이 그림들이 엄청 비싼 가격에 또 팔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연주의에서 인상주의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가들은 그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유연하게 반응하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인상주의 학파 분들이 그 MT를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인상주의 학파 사람들 그 이름 딱 적은 다음에 챗GPT한테 그 MT 사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찍어줬는데 자세히 보면 같은 사람이 두 번 나와요. 근데 이게 한계죠. 그래서 누가 물어보더라, 이 사진, 이거 사진 진짜냐고 그랬더니 이게 진짜겠습니까? 그래서 AI 합성으로 만든 거죠. 이런 것처럼 이분들은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기를 통해서 미술계의 어떤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공지능은 저는 2017년도에 그 알파고가 나오면서 강화학습이라든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적절하게 접목해서 새로운 알파고라는 AI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생성형 AI라고 해서 이제 챗GPT 같은 이제 LLM 계열이 지금 거의 모든 분야를 거의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순 자동화를 넘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코딩까지 하죠.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코딩을 하게 되면
보통 한 70% 정도는 얘가 직접 미리 다 해줘요. 그럼 그거 가지고 저희가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되는데, 분명히 실수하는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코딩 시간을 대략 한 50% 이상 줄일 수 있는 지금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이라든가 설계, 분석 이런 부분을 꼭 사용하셔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된 일자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프로그래밍적으로 좀 약간 로우 레벨 프로그래머들이 살아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들은 걔네들이 그 앞단에 작업을 해주면 어드밴스된 이제 시니어들이 그걸 가지고 더 발전시키는데, 지금 어드밴스 시니어가 앞에 단을 이제 GPT한테 코드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초보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있고, 그래서 경력직 AI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지금 더 필요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업무도 지금 학습을 통해 자동화 가능하고, 특히 그 CT 촬영 결과를 분석하는 안빈단 쪽은 지금 정확도가 거의 98%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니어 그 판독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예전에는 예를 들면 50개를 판독했다면 지금은 뭐 몇 배 이상을 더 판독하면서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기반이라든가 자동화 기술들이 접목돼가지고 저희 산업 분야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현재 지금 일이 전환되고 있고, 역량이 떨어지는 이제 그 엔지니어가 됐든지 어떤 분야가 됐든지 특히 이제 법률 관련된 사무를 보는 직원은 대처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한 직종 중에 하나가 법률 쪽, 그리고 세무사 이런 쪽,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법률 자문하는 변호 쪽은 지금 대체되는 지금 부분이라든가 속도가 엄청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그러니까 그 기계라든가 건설 분야, 엔지니어링 분야는 아직 더딘데 이 분야도 지금 머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의료진이 다 했던 것들을 AI 기반이 대략 한 7, 80% 이상 대체를 하고 있고, 특히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직원이 뭐 한 300명, 500명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은 어떤 스마트 팩토리가 한 3명 정도 들어가면 전체 공장이 다 운영이 되는 정도까지 지금 현재 변화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 현대 자동차에서 노조들이 데모를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현대 자동차 회장님께서 그 AI 로봇 시연 바로 했잖아요.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이렇게 교체하겠다. 실제 미국 현장은 자동차 그 제조 공장은 지금 엄청 전환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조 쪽에서도 지금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는 게 현재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융 쪽은 예전에 이제 트레이딩 같은 것들도 AI 기반, 저도 이제 한 3년 전에 그 주식 그 예측하는 프로그램 만들어 볼까 하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이쪽은 이미 다 하고 있어가지고 그 제가 만들었던 거는 이제 입찰 예측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한 1년 정도 운영해봐가지고 제가 1등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입찰 예측은. 그게 그 나라장터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입찰 그 사이트가 있는데, 공공 사이트, 거기 한 10년치 데이터를 딥러닝을 학습해가지고 1등 예측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대략 예측 확도가 한 그 일반 전문가가 하는 것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그 낙찰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긴 높더라고요. 근데 그걸 개발하다가 그거 외에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그쪽으로 사업을 접었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트레이딩이라든가 주가 예측에는 지금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통의 소비재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부분도 지금 AI 기반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일자리의 공통점이 이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규칙 기반이면 대체가 됩니다.
사람이 이건 너무 복잡해하는데 AI한테는 이게 복잡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복잡한 게임이 바로 바둑인데 바둑이 패턴화가 됐다는 얘기는 바둑보다 복잡하지 않는 그 일들은 그냥 패턴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회계사하고 세무사가 가장 복잡한 일들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제 대체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직업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라지기 어려운 가장 직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끝까지 바뀌지 않는 직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AI 개발자 끝까지 살아남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성직자 성직자가 좋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양육하는 일은 AI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살아남을 직업군들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을 섬기는 일들 그리고 창의적인 일들을 하게 되면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협상하고 설득하는 일들은 AI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AI 쪽은 AI로 내가 개발하는 직업군으로 들어가면 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걸 정리했는데 첫 번째가 인공지능 개발자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직원이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빨리 사용해가지고 다른 것보다 빨리 사용해서 자기 직업에 활용하는 사람, 얼리 어댑터. 그리고 세 번째는 창의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군 세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공지능 개발자가 이게 제일 제맛입니다. 이게 저도 여기까지는 안 되는데 최근에 LLM 관련된 가장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제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쪽에 이제 스카웃이 됐는데 그분 연봉이 얼마 정도 될까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들. 예상 한번 해보시죠. 얼마 정도 연봉? 1,000억. 네, 맞습니다. 1,000억. 연봉이 1,000억이에요. 그러면 다음 해에도 또 1,000억을 받겠죠. 그만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가 숫자를 잘못 봤나? 100억인가? 1,000억을. 여기 우리 나카이 교회에서도 꼭 한 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이 나왔으면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인공지능 개발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여기도 괜찮아요. 이쪽도. 인공지능 기술을 자기 분야에 그게 식품이 됐건 교육이 됐건 어떤 분야도 관계없어요. 이것들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적용한 사람들이 요즘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스타트업 하는 기업들이 이게 해가지고 벌써 상장하신 분들도 꽤 많고요. 그게 IT가 됐건 헬스케어가 됐건 금융이 됐건 요즘 화장품도 많이 이쪽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육류 쪽, 음식, 식품 그리고 교육 이런 쪽에 요즘 나와 있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을 접목시켜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조공학 분야에 AI 기반 설계 자동화 쪽으로 저는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복음 사업에 사용되기를 기도하면서 이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와 노커인데 이제 데이터 기계는 AI는 학습 기반이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사람이 했던 일들을 가지고 하는 거라 이제 그 전에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같은 거 만드는 것도 AI 기반을 시키면 멋있긴 멋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이전에 없었던 브랜드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면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예술가는 너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 같은 것도 저도 이제 얘한테 시켜보면 상당히 잘 만들어요. 근데 저 앞에 말씀드린 키포인트가 없어요. 뭔가 감동을 주는 포인트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업하는 창업가분 AI가 할 수 없죠. 새로운
어떤 그 사업 아이템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바로 크리에이티브 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기술의 변화인데, 저도 지금, 요즘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도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재작년에,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이쪽을 해야 되는데, 벌써 작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걸 빨리 구현하지 못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저희 회사도 지금은 앞서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1년만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지금 계속 논문도 보고 기사도 보고 지금 제 분야에서 지금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청년분들도 배워야 되겠지만 또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제 그게 현재 기술에 대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귀 쓰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나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스펙보다 실력이에요. 이제 이게 이 글로벌한 이제 얘기 아마 일본도 당연히 그렇게 해당되리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스펙보다 실력 예전에는 한국으로 치면 저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안 봤거든요. 저도 삼성물산 들어갈 때 어디 졸업했습니까? 뭐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밤새서 일할 수 있어 하니까 예 했더니 뽑아주시더라고요. 예전엔 그랬어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근데 지금은 스펙을 보면 그래서 스펙은 알겠는데 너가 실제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실제 실력을 보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외국에 있는 글로벌 회사들이 지금 이제 인사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스펙은 알겠어. 근데 너가 정말 실력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근데 스펙은 낮더라도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을 스카우팅 하기도 하고, 스펙보다 실력이 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뭐 어떤 기술을 학기를 받았어요. 너무 다 썼어요. 근데 기술이 바뀌었어.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AI 기반을 한 5년만 쉬면 그 사람은 거의 은퇴해야 됩니다.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위 논문을 뭐가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지금 기술의 흐름에 맞춰서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느냐가 지금 중요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다음. 그래서 뉴칼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그 IBM에서 이렇게 이제 종이를 내렸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라고 했는데 화이트 칼라하고 블루 칼라 외에 이제 현재 뉴 칼라라고 하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실제 학위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분야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정의됐어요. 뉴 칼라는 educational skill requirement가 뭐냐면 실제 practical한 스킬이 지금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대학에서의 유명한 대학에서의 트래디셔널한 트레이닝을 받은 요구에 대해서 따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이 고졸이더라도 실제 우리 회사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글로벌 회사를 또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석박사를 받으면 보통 화이트 칼라에서 연봉을 많이 받던 시대였었죠. 그래서 지금은 실력이 중요한데 그럼 두 가지 실력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예, 여러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야에 어떤 분야일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이 됐든지 식품이 됐든지 그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 전문성을 일단은 좀 잘 갈고 닦으셔야 됩니다. 그 전문성에 AI 기술 영역을 탑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벌써 이 단어도 지금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유효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글로벌 회사 CEO들은 이러한 사람을 지금 엄청 찾고 싶어 해요. 건설 분야에는 현재 이런 인재가 많이 아직 드문 상태고 저도 이제 지금
문제, 건설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박사학까지 받았으니까,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제 수십 년 일을 했으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AI 기술 역량을 제가 탑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이제 보험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나는 의사 자격증이 있어요가 아니라 실제 AI 기술을 사용해서 AI 판독 AI를 사용할 수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지금 있는 영상 판독 AI 기술을 발전시켜서 보다 지금보다 그 인식률이 좋은 판독 AI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창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요. 이제 그 하이브리드 인지가 맞다. 그리고 토목 엔지니어는 이제 저죠. 그래서 AI 기술로 기존에 있던 사람이 하던 설계를 자동화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범죄들하고 저는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HR 담당자 같은 경우는 딥러닝 기반으로 보다 좋은 인재를 찾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사에서도 너무 필요한 존재지만 또 창업하셔도 되는 사람의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 자연사의 AI 기술을 연구하는 국민공무원보다 지난 10년 동안 600배 이상 전문가들은 2023년과 2028년에 반복돼서 세계 소비 채용 불증 이후 POJ 지원수를 감축하기로 결정된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AI 기술을 탑재했다. 그리고 만약에 영어만 좀 된다면은 정말 비싼 많은 연봉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그걸 가지고 만약에 그 미국 쪽에 그 잡 오플라이를 하면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받으실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요즘은 인사 쪽에서 체험 관리자를 뽑고자 하면 어떻게 하냐. 옛날에는 체험 관리 쪽으로, 인사 쪽으로, HR 쪽으로 대략 10년 이상 일했습니다. 저 사람 꼭 뽑아요. 저는 HR 쪽으로 15년 일했습니다. 전문가 진짜 뽑아요. 근데 요즘은 저는 HR 쪽으로 5년 일했는데 AI 기술에 대한 이런 포트폴리오와 경험이 있으면 그 사람 뽑으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제 그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가 사람을 뽑는 기준이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력서 밑에 내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AI를 적용해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라는 이력서에 그걸 적으실 수 있는 분이면 굉장히 매력적인 이제 이력서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글로벌에서나 저희 국내에서도 지금 이런 사람을 많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인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하는데 이제 만약에 대학을 다니시는 분이면 꼭 자기 전공이 경영이면 경영 플러스 복수 전공을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AI 쪽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쪽 아마 학과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만약 대학 졸업했다 그러면 석사학위 이상을 꼭 AI 쪽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하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정말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러게 되면 하이브리드 인재 비슷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하이브리드 인재가 맞습니다라고 뻥을 쳐도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두 번째 뭐냐면 학부를 내가 경영을 했다 그러면 꼭 석사를 AI 쪽으로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정말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퇴했다 하더라도 일로서 내가 오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의 이력서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를 꼭 준비하셔야 돼요. 수상 경력도 좋지만 수상 경력보다는 어떤 일을 통해서 AI 쪽으로 자기 기술 분야에 전문 분야에 이걸 적용해서 예를 들면 회사 쪽에 인턴을 이걸 실제 현업에 적용했다. 아니면 성과를 얼마 냈다까지만 이력서에 적을 수 있다면 정말 매력적인 이력서가 돼서 쪽 HR에 계신 분이 여러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뽑고자 하는 노력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CEO가 그런 사람을 찾으라고 오더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복수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석사를 그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는 꼭 여러분의 이력서의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대학교 때부터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박사학위 논문 외에 연구 논문 썼던 100여 편 논문을 제가 선물을 다 붙여요. 그러면 질문은 없더라고요. 이 사람은 예외적으로 많이 했구나라고 바로 인정하게 되고, 수상 경력도 없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게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는 전공 분야도 있지만 내가 그 AI도 또 같이 공부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돼? 시간은 제한적인데 그거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양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나서 내게 내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고난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지혜가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은 굉장히 구약적인 접근입니다. 율법적인.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그분을 통해서 나는 탁월한 지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에게 지혜가 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지혜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필요한데 언제든지 탁월한 지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일론 머스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주 120시간씩 일해요. 지금 이제 노동법에 주 40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미국에 있는 어떤 분 그 쇼츠를 봤는데 자기는 주 55시간 일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자기는 우리 딸을 위해서 주 55시간 일하고 지금 퇴근합니다라고 해서 너무 보람 있는 얼굴을 보면서 저게 보람 있을 만한 일인가? 저는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서 퇴사할 때까지 일도 하시면 논문 연구도 하다 보니까 저는 주 한 80시간에서 늘 한 90시간 사이 일을 했거든요. 공부하고 일하고. 그래서 사실 가정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못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혼 안 당한 걸 다행인 줄 알아요. 그래서 와이프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논문을 그렇게 많이 쓸 수 있었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근데 제가 한 90시간씩 일하면은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일주일에 90시간 일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주 120시간이 이 사람인가? 어떻게 120시간? 제가 90시간, 80시간씩 한 15년을 일하고 공부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고3보다 좀 더 하시면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절대 게으른 부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TV 보면 막 커피도 마시고 뭐 이게 완전 다 뻥입니다. 제가 만난 부자들 보니까 6시간 이상 자는 분이 없더라고요. 보통 한 4시간, 5시간씩 주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 일하십니다. 이게 이제 부를 많이 이루신 분들의 어떤 삶의 패턴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냥 기계처럼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예전보다 안 하시겠죠. 다음. 우리 김진호 목사님께서 존경하시는 이제 사업가신데, 저도 존경하는 분인데, 9시에서 일찍 주무신대요. 그래서 한 6시간 정도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시 30분부터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적당히. 적당히 알고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빠져나가게 하는 것처럼 보내할 것은 없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라 없으면 길을 닦아가라. 예,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적당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오전 시간은 이제 좀 약간 삶의 태도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절대 적당히 하시면 안 돼요. 젊으셨을 때 정말 갈아 넣으셔야 됩니다. 젊으셨을 때 갈아 넣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문성과 앞으로 부를 이뤄낼 수 있는 여러분만의 가치를 정말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이분들에 비해서는 뭐 자랑할 만큼 열심히 하지 못했지만 저도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코피도 참 많이 흘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느낀 게,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내가 하버드 대학을 갈 수 있었을 텐데, 아주 후회가 좀 됐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사실 고3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워라밸이에요. 절대 여러분, 워라밸 하면 인생 망칩니다, 진짜. 제가 같이 일했던 젊은 직원들이 뭐 워라밸 얘기하고, 또 그 외국 해외여행 가면서, 해외를 경험한다고 다 개뻥입니다, 이게. 놀러 간 겁니다, 놀러 간 거예요. 해외 가서 뭐 보고 오겠다고 놀러 간 거예요. 이게 뭘 봐요? 지금 젊었을 때 많이 놀고 휴식을 취하고 하면 여러분의 갈 수 있는 끝에 한계가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끝이. 그래서 끝이 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 우리 시간들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워라밸은 사실은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워라밸은 그 1차 산업혁명 시대에 임산부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건강이 해칠 수 있어서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 워라밸이 돼요. 그러니까 꿈을 뭐 즐겁고 행복하고 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 워라밸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저는 이제 제가 만든다는데 저는 워드밸입니다. 워크 드림 밸런스라고. 이 단어를 쓰시려면 저한테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 머리에서 나왔다는 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워드밸. 꿈이 크면 그만큼 꿈에 맞는 여러분의 땀을 부어 넣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꿈이 크다면 그 꿈에 걸맞는 여러분의 시간을 갈아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꿈이 클수록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도 더 커진다. 밑에요. 이만큼 노력한다고 반드시 성공하지 않지만 성공할 이유는 이러한 과정을 잠시 거두라. 네, 맞아요. 이제 죽을 만큼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지 않지만 성공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이 과정 없이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뭐 믿음을 발휘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가 아니라 그 유명한 사역자분들도 그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연구하고 기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까이 보는 이 최순애 목사님, 우리 김진호 목사님 사역을 얼마만큼 열심히 지금도 보면 밤에 늦게까지 주무시지 않고 말씀 공부하고 연구하셨다고 하는 걸 종종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꿈이 크다면 그만큼 우리 시간들을 부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젊은 사람이라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 한 80시간 이상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시간을 쓰면 하루에 한 2시간씩 토요일까지 하시면 아마 거의 얼추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집에 가서 쉬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꿈을 이루셨던 분들을 보면 투입되는 시간이 Y축이고 꿈의 크기가 X축이잖아. 대체로 A그룹은 꿈도 작고 일도 안 해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 부하 직원도 한 분 계셨는데 이분들 엄청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한다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끝까지 회사에 자기는 버티고 있다가 그냥 퇴사하겠다고 뭐 아무런 꿈도 없으세요. 그리고 B그룹은 꿈은 엄청 큰데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 회사에서도 지금 최근에는 퇴사하셨는데 젊은 직원이 계신데 꿈이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8시간 일하고 나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월급 받으려면 당연히 최소 8시간 이상 일해야 되는데 8시간 일하고 나서 일이 힘들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됐는데 근데 꿈은 엄청 컸어요. 꿈은 컸는데 노력의 시간이 작기 때문에 꿈을 이룰 수가 없겠죠. 그리고 C그룹은 꿈도 컸지만 걸맞는 노력을 하신 분인데 제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면 첫 번째 정주영, 앨런 머스크, 강수진 아시죠?
그 독일의 그 발레리나인데 이분은 이분 발 사진이 한번 그 인터넷에 나가지고 이게 발인지 사람 발인지 할 정도로 그 발레 연습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은 독일에서 그 인간 문화재가 되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인간 문화재에 달리 독일에서는 인간 문화재 발레 쪽에 대해서 가장 최고 전문가들하고 인정받으면 이분은 한 명 정도는 그 실수가 아니라 사람을 죽여도 용서를 받는데요. 이 사람이 가진 기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명 정도는 사람을 죽여도 법적으로 제재를 안 받는데요. 이게 강수진이라는 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또 너무 좋아하는 김연아의 그 노력하는 그 영상들을 보면 이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정도의 노력을 하셨죠. 그래서 이분들의 투입된 그 땀과 피의 그 양이 이분들의 꿈을 이루는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이 있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든든한 체력. 그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력은 체력에서 나온다는 것처럼 우리가 든든한 체력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그 버팀대가 되기 때문에 젊으실 때는 꼭 그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매일매일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령자매님이 매일매일 달리기 하신다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달리기 하든지 아니면 줄넘기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운동을 하든지 체력을 발전해야 됩니다. 거기서 체력에서 집중력이 나오고 오래 일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체력이 약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막 골골골 하게 되면 그 사역을 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체력이 너무 중요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체력은 당연히 신앙이 중요하죠. 신앙이 중요한데 그 다음이 뭐예요? 체력이에요. 체력이 너무 중요해요. 다음. 그래서 땀을 흘릴 수 있는 평생 운동 한 가지. 그래서 최신혜 목사님 이렇게 강의하시다 보면 줄넘기도 하셨다고 그러고 뭐 당근도 잘 갈아 드시고 먹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다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믿음의 친구. 믿음의 친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세상 친구 말고 술 친구 말고 그 레크레이션 친구 말고 믿음의 친구하고 나이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받을 수 있는 멘토.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원래 음향이 이게 고질라 보통 이제 그 대학교 졸업하면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세상을 나아가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라고 자신 있게 나가죠. 저도 그랬는데 이게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저기 두들겨 맞고 나서 나는 왜 이럴까? 왜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왜 안 될까? 이렇게 하는데 낙심되죠. 네, 뭐예요? 이렇게 형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도닥여 주실. 그래서 유민희 목사님께 와서 그 위로를 받으셔도 되고 주변에 이제 믿음의 형제들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자매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 분들이 격려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서게 되고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또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삼겹줄은 강하다고 하잖아요. 삼겹줄은 줄을 3개를 꼬은 건데 저는 삼겹줄이 왜 강할까 저는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서적을 찾아봤더니 줄을 한 가닥이 10kg를 지지할 수 있는 줄이 3개를 이렇게 평행해서 묶으면 합쳐서 10kg니까 30kg를 지지할 수 있잖아요. 네. 줄을 꼬아가지고 세 줄을 만들면 지지할 수 있는 힘이 30%가 늘어난대요. 이게 영어로 geometrical reinforcement라고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꼬우게 되면 평소보다 30% 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대요. 그래서 성경에 삼겹줄이 강하다고 한 것처럼 그 얘기는 메시지는 뭐냐면 한 사람이 각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합력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하게 되면 실제 하는 것보다 더 30% 잘할 수 있다. 그래서 협력하라는 말을 성경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멘토도 돼야 되고 우리가 멘티도 돼야 되고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는 믿음의 친구가 마지막 시대에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사업하면서 그런 친구가 저를 도와주고 있는데 왜 도와주나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친구가 대가 없이 저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그런 친구가 있으면 대가 없이 도움을 주겠죠. 그런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술 먹는 친구, 노는 친구는 어려울 때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크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격려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읽어볼게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으면 하나가 눈물을 쓸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서 못 쓸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대요. 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우리 비나 집사님이랑 같이 사역을 하는데 혼자는 못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사람 동호이면 더 힘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고질라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용가리라고 하잖아요. 이 용가리 성패가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합력해야 되고 또 믿음의 친구가 합력할 때 멀리 갈 수 있고 더 높이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한 지체가 돼서 교회 안에서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따라서 들어가면 더 멀리 갈 수 있고 또 오래 갈 수 있고 더 높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다 끝났는데 오늘 오전은 이제 기술적인 거고 이제 우리 젊은 형제들한테 필요한 것이 이제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지혜가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걸 내가 발견하고 그 지혜와 가까이 지내고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꼭 가셔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 세 번째는 또 뭐예요? 체력이 중요하다. 체력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체력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노력의 양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꼰대일지 모르겠지만 절대 토요일날 놓으시면 안 됩니다. 토요일날 영화 보고 하시면 영화 보실 수도 있지 한 편 정도예요. 그때 주일은 예배드리고 안식해야 되겠지만 토요일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일하고 토요일이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토요일이에요. 그 토요일을 절대 허투루 주시면 안 돼요. 토요일 너무 소중한 친구 만나서 놀 수도 있는데 그 토요일이 하루하루 거의 1년이면 55일이거든요. 55일이면 시간으로 치면 네트로 거의 2달 가까이 돼요. 그 2달이면 1년만 하면은 뭔가 기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토요일을 정말 허투루 쓰지 마시고 평일도 저녁에는 운동하시고 뭔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공부하시거나 말씀도 공부하셔야 되는데 뭔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거 혹시 믿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면 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제가 발전하고 주님 일에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으실 제가 믿습니다. 거기다 믿음을 발휘하셔야 돼서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들에 심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나는 시간을 심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발휘하셔야 됩니다.